대한민국이 사막의 바다를 만들자 세계가 감탄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한반도는 지난 수백여 년의 오랜 기간 무분별한 벌목으로 산이 헐벗고 물 관리가 잘 안 돼 늘 가뭄과 식수 부족에 시달렸던 안타까운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근대화의 시기동안 대한민국은 댐을 만들고 강물을 막아 보를 만들어 물이 세계적으로 풍부한 나라가 되고 있으며, 가뭄이 있어도 상수원 관리 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으로 물을 마음껏 쓸 수 있는 국가가 됐습니다. 산림 역시 근대화 시기를 거치면서 적극적인 나무 심기 운동을 통해 전 국토가 푸르게 바뀌는 기적이 있어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은 물이 많고 숲이 푸르른 아름다운 국가가 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중국에서 불어닥치는 황사로 인해 큰 곤혹을 치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이 몽골 고비 사막의 바다처럼 넓은 호수와 숲을 만들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에 해외 언론에서는 대한민국이 몽골에 나무를 심어 모래 폭풍 감소의 희망이 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한민국이 몽골에서 벌이는 사업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매년 봄철에만 불어오던 황사바람이 이제는 사시사철 한반도 상공을 덮치고 있어 많은 시민들이 안타까 위하고 있습니다. 바로 중국의 경제성장으로 인한 공해물질이 한반도로 넘어오는 상황인 것인데요. 그런데 최근 중국에서 황사의 근원은 중국이 아닌 몽골이라고 탓을 돌리며 한국 언론사들에게 중국발 빵사라는 제목의 보도를 몽골발 황사로 정정할 것을 요구하는 사태가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국 정부가 몽골에서 진행하는 프로젝트에 중국의 반응이 눈기름 끓고 있습니다. 최근 몽골의 사막이 숲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이 몽골의 사막에 나무를 심고 있기 때문인데요. 세계 최대의 사막 중 하나인 고비 사막은 중국의 내옹골 자치구와 몽골 공화국 이렇게 두 개의 지역에 걸쳐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황사 중의 상당수는 바로 이 중국의 내몽골 지역과 몽골에 걸쳐 있는 고비 사막에서 불어오는 것인데요. 이 때문에 건조한 고비 사막의 바닷물을 끌어들여와 인공 호수를 만들자는 구상도 있었습니다. 바로 몽골과 가장 가까운 바다인 서해바다의 물음 끄터들여서 몽골 내륙 사막지대에 거대한 인공 호수를 만들자는 계획입니다. 그러나 몽골과 서해바다 사이에는 중국이 막혀 있어 이러한 계획을 실현시키기 어려울 뿐 아니라고, 비사막과 몽골 전 지역은 해발 고도가 900m에서 1000m에 달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바닷물을 끌어들여와 사막지대의 호수를 조성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고비 사막에 걸친 국가인 몽골은 멋진 초원과 호수가 풍부한 나라였지만 지속적인 사막화로 인해 호수가 마르고 물이 부족한 국가가 되고 있습니다. 몽골 서쪽의 큰 강인 켈룰렌강은 몽골 지역 전역을 촉촉하게 하지 못하고 중국으로 빠져나가 흑룡강성의 후run으로 물이 모여 몽골의 건조지대를 충분하게 적시지 못해 사막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몽골에서 가장 큰 호수인 홉스골 호수에서 발원하는 하천인 셀렌가강과 몽골의 수도를 흐르는 툴강은 모두 러시아의 바이카로스로 빠져나가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그나마 몽골의 건조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수자원을 중국과 러시아 같은 다른 나라에 빼앗기고 있는 처지입니다. 특히 몽골의 수도를 흐르는 툴강은 넓이가 넓고 긴 강이지만 유량이 풍부하지 못해 강답지 않은 하천이 된 상태입니다. 자칫해서 강물이 말라버릴 경우에는 하천이 아닌 습지처럼 변해 그나마 있던 몽골의 녹지대마저도 사막화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이며, 실제 많은 몽골의 하천과 호수들이 말라 없어지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한국과 몽골은 2016년부터 약 5조 원에 달하는 경제동반자 협정을 맺고 수자원 관리에 관한 기술이전 사업을 할 뿐 아니라 울란바타르를 흐르는 강 상류의 댐을 건설하는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국산 댐들이 몽골 곳곳에 만들어지고 하천의 준설과 대한민국의 치수 시스템이 확대될 경우에는 몽골 북부 지방의 비교적 풍부한 수자원을 중국이나 러시아에 그냥 흘려보내지 않고 몽골의 고비 사막을 촉촉하게 적실 수 있게 되는 상황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바다가 없는 내륙 국가인 몽골에서는 호수를 바다로 부르기도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이러한 댐을 몽골 정부와 협조하여 몽골 국토 이곳저곳에 만들게 된다면 몽골의 사막에서 대한민국으로 불어오는 황사의 상당수를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특히 몽골 정부에서는 러시아 바이카로스로 빠져나가는 셀렌가강에 여러 개의 댐을 만드는 프로젝트도 같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건조한 남부 지역의 고비 사막에 물을 조달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중국으로 빠져나가는 켈룰렌강 역시 고비 사막까지 파이프라인 건설 사업을 진행해서 중국으로 빠져나가는 수자원 사막지대로 돌리는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이에 발맞춰서 한국에서는 수자원 관리뿐 아니라 조림 사업에도 함께 협력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몽골에 가장 많은 나무를 심는 나라입니다. 산림청이 중심이 된 중앙정부 차원의 몽골 사막화 방지 프로젝트뿐 아니라 일반 기업들이나 한국의 주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개별적으로 몽골의 숲 가꾸기 운동을 펼치면서 사회 각계각층에서 몽골 내에 나무 심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징적으로 몽골 수도인 울란바타르는 도시숲 조성 사업을 통해 사막화가 급격하게 진행되는 몽골 대도시 지역의 조림 사업에 큰 성과를 거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 나아가 몽골 정부와 한국에서는 몽골 전 지역의 사막화를 방지하기 위해 몽골 국토의 서쪽 끝과 동쪽 끝을 연결하는 그린벨트를 조성해서 폭 600m 길이는 2,500km에 달하는 대규모 조림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산림청은 2007년부터는 매년 100만 달러를 투입해 몽골의 식목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몽골 그린벨트 사업이 완성될 경우에는 고비 사막의 확장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반면 중국은 고비 사막 사막화의 주범으로 저격당하고 있습니다. 중국 내몽골의 고비 사막과 연결된 타클라마칸 사막에는 중국에서 가장 주요한 세계 최대 규모 수준의 핵실험장이 있습니다. 이 핵실험장은 1964년 핵실험에 성공한 후 지금까지 수십 회 이상의 핵실험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이 핵실험들을 위해서 고비 사막과 내몽골 방향으로 흐른 타림강의 강줄기를 막아버리고 강물을 다른 방향으로 흐르게 해 버리면서 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 때문에 고비 사막은 더욱 건조가 심해지고 있는 상황이며 그나마 초원과 작은 호수와 하천이 있던 내몽골 지역은 급격한 사막화가 이루어지면서 매년 극심한 황사가 대한민국으로 날아오고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사실상 최근 불어닥치는 황사는 중국의 고비 사막 핵실험 때문이라는, 중국이 이렇게 하는 동안 한국이 몽골 공화국 내에서 추진하는 조림 사업은 십수년 지속되어 오면서 점차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조림이라는 의식이 없던 몽골에는 한국처럼 식목일이 지정돼 전 몽골 국민들이 나무 심기에 대한 관심도가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며 물을 조금만 써서 나무를 키우는 기술이 이전되어 몽골 지역 전역이 숲으로 바뀌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식목 조립 사업과 치수 사업, 이 몽골 전역에 확산될 경우에는 건조해서 사막으로 바뀔 뻔한 곳이 아니라 아름다운 숲이 많은 지역으로 바뀔 것으로 전망됩니다. 실제 미국과 같은 사막이 있는 부유한 국가들은 사막에 관계시설을 만들어 거대한 경작지로 만들고 흙밖에 없는 사막지대를 촉촉하고 쓸모있는 농경지로 바꾸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로 부유한 국가 중 하나인 아랍에미레이트 같은 경우는 경작지뿐 아니라 사막에 원형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고 물이 뿌려지는 반경 안에 아름다운 수목을 심어서 사막을 숲으로 바꾸는 기적적인 프로젝트가 성과를 보이고 있는데요. 몽골 역시 이러한 기적의 가능성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협력 사업을 통해서 오랜 세월 초원과 건조지대로 남아있던 몽골에서도 관계시설을 잘 만들어 거대한 농경지나 인공숲이 몽골 국토 전역에 만들어질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몽골에 조성한 조림 면적은 약 3,046헥타르에 달해 엄청난 수준이며 묘목 생산 양묘장 운영 등을 한국이 직접 몽골 정부와 협력해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사업이 지속화되면 몽골 대부분의 사막화는 방지가 될 것으로 전망되며 사막 대신 녹지와 숲이 고비 사막 일원에 분포돼서 한반도에 불어닥치는 황사가 대폭 감소될 것으로 분석됩니다. 몽골의 사막이 푸르게 바뀌어야 한반도의 하늘이 푸르게 된다는 말이 나옵니다. 하지만 고비 사막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은 오히려 내몽골 사막화에 직접 연관이 된 핵시험장을 운영할 뿐 아니라 오염물질 배출이 심화되고 있어 양국 국민들 간의 감정의 골이 깊어지고 있어 안타까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몽골과 대한민국 사이의 밀월이 대중국 견제 전략을 넘어서 환경적 연대까지 이뤄지고 있어 주목되고 있습니다. 지금이야 중동이 석유를, 중국이 히토류를, 러시아가 천연가스를, 호주가 석탄을 가지고 자원을 무기화하고 있는데 인류 최초의 자원전쟁은 아이러니하게도 새똥에서 시작됐습니다. 남미의 페루와 칠레의 연안은 예부터 어족 자원의 보고였습니다. 밑바닥에 가라앉아 있던 플랑크톤의 사체가 해류를 타고 떠오르기 때문에 이것을 주식으로 하는 불고기들의 먹이 사슬이 탄탄했죠. 그리고 이 생선들을 노리는 가마우지와 펠리컨이 3억 마리가 넘게 몰려들고 그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수천 종의 조류가 먹이를 구하러 이곳으로 날아옵니다. 그런데 이 새들이 모이는 곳에는 응당 새똥이 존재하는 법. 새가 똥을 싸고 그 똥 위에 또 똥을 싸면 이는 산처럼 쌓이게 됩니다. 그런데 수억 마리의 새가 수만 년간 배출한 이 새똥 구아노는 인간이 질소를 화학적으로 분리해내는 방법을 찾기 전까지 전 세계에서 유일한 고농축 질소 비료였습니다. 질소는 모든 식물이 성장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백질이고 수확량을 결정짓는 필수 성분이기 때문에 농사를 잘 지으려면 이 질소를 잘 활용해야 하죠. 그런데 18세기 말부터 구아노가 현재의 석유를 능가하는 귀중한 자원으로 떠올랐습니다. 왜냐면 유럽에서 산업혁명 이후로 급격한 인구 증가가 뒤따랐는데 이는 필연적으로 식량 생산을 늘려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유럽인들은 잉카인들이 사용하던 구아노에 주목하기 시작했고 1840년대부터 수많은 증기선들이 구아노를 유럽으로 실어날랐는데요. 구아노를 최초로 국유화한 것이 페루였는데 페루는 이 새똥을 팔아 막대한 부를 축적하기 시작해 경제 호황을 마음껏 누렸습니다. 연평균 9%씩 경제 성장을 이루던 페루는 본격적으로 욕심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아직 캐내지도 않은 구아노를 담보로 유럽 자본을 빌려 대규모 설탕 농장에 투자했는데 과잉 생산은 가격 폭락을 불러오기 마련인지라 페루는 가격을 방어하지 못해 결국 파산 직전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유럽의 농업은 이미 페루의 구아노에 너무 의존하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대체제도 없었고 높은 가격을 지불할 의사도 없었습니다. 결국 전쟁이 발발하고 말죠. 칠레와의 국경지대에 있는 구아노를 두고 페루와 칠레는 소유권 분쟁을 시작했고 칠레의 뒤를 봐주던 영국과 프랑스는 결국 페루를 침공하게 되고 4년 만에 막을 내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1879년 발발한 구아노 전쟁 또는 새똥 전쟁입니다. 역사는 반복된다고 하죠. 새똥이 불러온 전쟁이 끝난 지 150년 가까이 지났건만 지금 현재도 전 세계는 자신만의 구아노를 활용해 자원전쟁에 나서고 있는데요. 그런데 자원에 있어서만큼은 최빈국이라 불리는 대한민국에게도 구아노는 있습니다. 깊은 바다나 깊은 산, 깊은 땅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도시 한복판에 말이죠. 아마 여러분들도 도시광산이라는 단어는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이는 해외 광산으로부터 희귀금속을 얻는 것이 어려워지면서 자원 빈국의 새로운 생존수단으로 떠올랐지만 뿐만 아니라 고갈되는 자원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자연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또는 버려지는 자원을 재활용해 더 유용한 자원으로 활용한다는 차원에서 주목받는 기술인데 쉽게 말하면 버려지는 폐가전제품 등에서 희귀금속을 얻는 겁니다. 즉, 과거에는 금을 캐기 위해 곡괭이와 삽을 들고 광산으로 달려갔다면 이제는 폐가전제품 하치장으로 달려가는 것이죠. 이 도시광산이라는 용어는 1986년 일본 도호쿠 대학의 난조 미치오 교수에 의해 처음 제시됐습니다. 그는 지구에 매장된 자원 중 석유나 석탄은 한 번 사용하고 나면 사라져 버리지만 금속은 사용 이후에도 폐기물 속에 그대로 남아있어 언제든 재활용할 수 있다는 개념을 제시하면서 관심을 끌게 되는데요. 이러한 주장과 맞불려 1990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와 불안정한 정세가 지속되면서 희귀금속 확보를 위한 도시광산 개발은 중요한 산업으로 자리매김했는데요. 그렇다면 이 도시광산 기술로 얻을 수 있는 희귀금속은 광산 채굴과 비교했을 때 효율이 있을까요? 지난 2016년 전남 해남에서는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개발한 지질 탑사 기술로 지하 300m에 문인 약 21만 톤의 금광석을 발견했는데 이를 채굴하면 금 627.5kg을 추출할 수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즉, 1톤의 금광석에서 3개의 금을 회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에 반해 폐휴대폰 일체는 금 200토부터 400g뿐 아니라 은 3kg, 구리 131kg, 주석 13kg, 니켈 16kg, 16종의 금속이 들어있습니다. 즉, 도시광산의 자원 매장량이 천연광산보다 월등하다는 겁니다. 특히 폐가전제품은 희소금속을 많이 함유하고 있는데 자동차는 금, 망간, 니켈 등 희소금속이 4.5kg이 들어있고 냉장고, 에어컨에 들어가는 모터에는 335g이, TV, PC의 LCD 패널에는 약 344g의 희소금속이 들어있습니다. 수명이 다한 가전제품, 휴대전화, 컴퓨터는 폐기물 취급을 받지만 매장량과 경제적 가치 측면에서는 광산의 원석만큼이나 가치가 있는 셈입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매년 버려지는 전자 폐기물이 약 5천만 톤을 웃돕니다. 그 중에서 재활용되는 비율은 불과 17% 수준으로 대부분의 전자기기는 버려지거나 소각돼 환경오염을 유발하는데요. 더구나 전자기기의 사용률은 매년 높아져 2030년 즈음에는 전자 폐기물이 7,400톤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도시광산 기술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도시광산 기술은 어느 수준까지 도달했을까요? 얼마 전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의 불자원순환연구단은 폐기물에 포함된 금을 99.9% 효율로 회수하는 소재를 개발했습니다. 자동차나 석유화학 등
여러 산업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속 귀금속을 재활용할 수 있게 된 것인데, 연구팀은 다층으로 이루어진 내부 구조를 고분자 껍질이 감싸고 있는 캡슐형 소재를 개발했습니다. 이 소재는 금 이온을 캡슐 내부에 가둬 회수하는데, 다층으로 이루어진 내부 구조에는 금 이온에만 반응하는 장치를 두었는데요. 캡슐의 고분자 껍질은 금 이온은 통과시키지만 금과 함께 존재하는 부유 고용 물질은 통과시키지 않아 내부 구조가 막히는 현상을 방지하게 됩니다. 덕분에 기존의 흡착 소재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회수 효율을 얻게 됐죠. 효율이 세계 최고 수준인 99.9%에 이릅니다. 더구나 해당 소재를 10회 재사용해도 이 성능을 유지하기 때문에 폐가전 제품에 포함된 금을 거의 대부분 회수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지난 4월 국제학술지인 Chemical Engineering 저널 Chemical Engineering Journal에 게재됐습니다. 연구팀이 공개한 사진을 보면 금을 함유한 폐액을 새로 개발한 캡슐형 소재를 통해 회수 공정을 거치면서 소량의 금을 추출해냈는데, 아주 적은 양에서 추출한 금의 양이 상당한데요. 만약 이만큼의 순수한 금을 얻기 위해 필요한 금광석의 양은 상당할 텐데 새삼 대단한 기술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의 도시광산 업체 수는 2008년 363개에서 2016년 1026개로 증가했고, 아마 현재는 더 많아졌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회수 가능 금속 종류도 2009년 14개에서 2016년 28개로 늘어나는 등 도시광산 기술은 매년 진화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도시광산 기업으로는 성일하이텍이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 기업은 전기차 배터리 등의 2차전지 부산물에서 코발트, 니켈, 망간, 리튬 등 고부가 가치 자원을 회수하고 습식재련 기술을 통해 금, 은, 백금 등을 추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배터리 회수 기술을 보유한 국가는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특히 글로벌 업체인 덴마크의 유미코아가 리튬형 배터리에서 가치가 있는 금속을 뽑아내기 시작한 것은 고작 사토부터 5년밖에 안 됐고, 중국의 3대 폐배터리 재활용 업체들은 전부 광산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리튬형 배터리로 국한한다면 블랙파우더로 분해한 후 코발트, 니켈 등의 유가금속을 뽑아내는 재활용 업력은 성일하이텍이 가장 오래됐습니다. 블랙파우더에는 한국이 전부 수입에 의존하는 코발트, 니켈, 리튬, 망간, 구리 등 5대 유가금속에 전부 들어있는데, 이를 전부 뽑아내려면 습식 재련 기술이 있어야 합니다. 특히 망간의 경우 추출 방법이 복잡해 습식 재련 외에는 추출 방법이 없죠. 이에 몇 년간의 연구 개발을 거쳐 습식 재련 방식으로 금속을 추출하는 기술을 개발한 성일하이텍은 이제 전기차 보급과 함께 쏟아져 나올 폐배터리 시장에서 고부가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 기업들의 도시광산 기술이 한국을 자원부국으로 만들어주길 기대합니다. 지난 2000년대까지는 세계화의 분위기 속에 자국 공장이 아니라 인건비가 저렴하고 환경 규제가 거의 없는 지역으로 공장과 일자리가 몰려갔습니다. 그 결과 중국이 가장 큰 혜택을 보면서 지구 역사상 전례 없는 경제 발전을 이뤄내 단기간에 글로벌 패권을 놓고 미국과 경쟁하는 국가로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국가 경제가 발전하고 군사력이 커질수록 주변국에 대한 압박과 견제가 강력해졌으며, 급기야 2030년엔 국내 총생산 GDP를 기준으로 미국을 넘어서겠다는 포부를 드러내자 패권을 놓치지 않기 위한 미국에서도 상당히 다급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명목상 중국을 견제한다는 정책이 오히려 한국을 비롯한 유럽과 서방의 동맹국들에게도 경제적 손해를 입히게 되는 가운데, 얼마 전엔 기존의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인 IRA를 뛰어넘는 8년간 2,800조에 달하는 시장을 독차지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은 2월 7일 워싱턴의 하원 본회의장에서 국정연설을 진행했고, 대통령의 이름으로 미국의 도로와 다리 그리고 고속도로는 전부 미국 제품으로 만들어질 것이라고 천명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목재와 철강부터 케이블까지 미국산 제품의 사용을 보장할 것이라며, 이는 새로운 국제무역 규칙과 완전히 일치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천명한 Buy American의 핵심은 그동안 미국의 산업계를 점령한 중국산 소재에서 탈피해 자체적인 구매 조달 시장을 구축하겠다는 의도로 자국산 소재를 적극 활용해 중국으로 가는 경제적 이익을 원천 차단한다는 입장입니다. 미국의 이번 결정으로 인해 앞으로 미국 내 건설, 토목과 같은 인프라 사업이 활기를 띨 전망이며, 그 규모는 자그마치 2,800조 원에 달한다는 시장조사 기관의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바이 아메리칸 정책이 나오자 미국 내 상당수 기업들이 수혜를 보고
미국에 수출하던 한국 기업들이 손해를 볼 것이란 분석이 나왔지만 공급망에 타격을 입게 될 미국의 기업들이 정상적인 사업 활동에 지장이 생길까 우려하며 이번 정책에 불안해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마치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와 중국의 호주에 대한 무역 제재처럼 자국의 이익을 우선으로 하는 줄 알았던 정책이 오히려 미국의 경제 발전과 공급망을 더욱 위태롭게 할 것이라는 전망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미국 대선을 앞두고 바이든 대통령의 자국 우선주의 행보가 더욱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2,800조 원 규모의 바이 아메리카 정책 역시 글로벌 경기 침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미국 내 제조업과 건설 경기를 끌어올려 일자리 창출과 경제난 해소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일회성 정책은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을 단기간에 올릴 수 있는 좋은 이벤트가 될 수 있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특히 기업들 입장에선 오히려 더욱 많은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건국 이래 사상 최대 인프라 투자가 예고되어 있는 가운데 미국 내 생산 능력은 이런 대규모 투자를 감당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8년간 2,800조 원에 달하는 이번 투자는 주로 철도와 고속도로, 석유화학 산업과 철강산업 발전소와 케이블, 그리고 전자산업까지 대부분의 인프라 건설과 제조업 분야에 걸쳐 있는데 미국은 이와 같은 산업 분야의 상당 부분을 한국과 중국, 그리고 유럽에 걸쳐 수입하는 등 해외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각 산업 분야마다 다르지만 위의 산업들 중 대략 54%가량을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도 대부분 인력 위주의 노동 집약형 산업이라 단기간에 국산화하기란 어렵다는 소식입니다. 즉, 정부의 정책으로 해외 수입이 완전히 막힌다면 미국 내 수요가 폭발해 가격이 급등할 것이며 현지 기업들은 장비와 부품을 비싸게 조달하게 되고 높아진 단가는 공사 비용과 건설 비용에 반영되어 국가 전체의 예산을 늘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특히 무엇보다 우려되는 사항은 미국 내 인건비와 생산 원가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지금처럼 고금리 현상의 원가가 높아지는 건 기업들도 상당히 두려워하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높아진 생산 단가는 쉽게 내려가지 않으며 바이 아메리칸 정책으로 반짝 수요가 생긴다 한들 이번 정책이 끝나면 많아진 생산량을 수출로 돌려야 하지만 미국의 높은 원가로 생산된 제품들이 글로벌 시장의 경쟁에서 살아남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전망입니다. 결과적으로 정부 정책을 통해 잠깐의 붐을 일으킬 수는 있지만 원가 상승으로 도미노 물가 상승이 유발되고 자국 기업들의 경쟁력이 약화되어 세계 시장에서 설 자리가 사라지는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 내 기업들은 중국의 제품은 수입하지 않아도 대체재가 있지만 한국의 수출 품목은 높은 기술력과 독점 생산으로 사실상 대체가 불가능한 품목이 많아서 어쩔 수 없이 수입해야 하는 품목이 있습니다. 한국은 90년대 이후 미국을 상대로 한 번도 빠짐없이 매년 수십조 원의 흑자를 올리는 전통적인 대미 무역 흑자국입니다. 그만큼 한국의 제품들이 미국 시장에서 빼놓을 수 없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자동차 반도체 등 제조업체부터 석유화학 선박, 그리고 철강 제품과 중화학 공업, 철도와 차량의 핵심 부품과 건설 자재와 장비, 그리고 고압 케이블까지 산업 전반적으로 쓰이는 필수 소재들을 미국에 수출하고 있으며 미국 산업계에서 한국산 부품과 소재가 쓰이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또한 저렴한 가격으로 수출하는 중국과는 다르게 한국의 제품들은 품질과 기술력을 갖춰 대체하기 어려운 상품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번 정책에 우리나라 철도와 철강 수출 건설 자재와 장비 기업들과 발전소에 필수적으로 납품되는 케이블 관련 기업들까지 타격을 받을 것이란 우려가 나오지만 미국의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것이란 주장엔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의 기업들이 생산하는 제품들이 애초에 품질이 뛰어나고 가격이 저렴했다면 한국산 제품을 수입해 사용할 일이 없다는 것으로 이미 미국산 제품은 원가와 기술력 면에서 뒤처져 있다는 상황입니다. 이미 미국산 원자재를 사용한다는 방침에 한국 이외의 중국산 대체재를 쓸 수도 없으며 자체 개발하거나 생산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1인당 국민소득 세계 최상위권에 있는 미국이 노동집약형 산업에서 경쟁력을 가지기란 불가능에 가깝다는 지적입니다. 건설 장비업체들은 이번 정책이 오히려 좋은 기회가 된다는 입장입니다. 미국 수출 비중이 상당한 국내의 중장비 제조업체인 두산밥켓은 아예 미국 현지에 생산 공장을 보유하고 있어 오히려 미국산 우선 정책이 실현되면 수혜를 보게 될 기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마치 미국의 IRA 정책으로 전기차와 배터리가 미국 내 생산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는 조항 때문에 오히려 한국의 배터리 기업들이
미국 시장을 점령하게 된 상황과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내 배터리 기업들은 사실상 없다시피 하며 유일하게 테슬라만이 자체적인 배터리 생산 시설을 구축하겠다 발표했지만 원재료 공급망부터 공장 건설과 배터리 관련 기술력 확보까지 산 넘어 산 수준이라고 알려졌습니다. 테슬라는 전기 차량 주행 관련 소프트웨어와 자율주행 시스템 소프트웨어의 강점이 있지만 배터리 산업은 사실상 화학 분야이기에 테슬라가 기존에 고수하던 분야와는 거리가 있어 공격적인 시장 진출과 확장이 불가능해 결과적으로 한국 기업 배터리에 더욱더 의존하게 된다는 전망입니다. 이 밖에도 연간 수출 물량 270만 톤으로 쿼터제가 적용되고 있는 철강업계는 이번 정책에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가장 큰 수혜를 입는 쪽은 태양광과 수력 풍력 발전 기업이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오는데요. 먼저 미국 내 태양광 시장은 한국 기업들이 사실상 점령하고 있으며 중국에만 공장을 가지고 있는 중국계 태양광 업체들이 퇴출되는 수순이라 미국 내 공장을 확보한 한국 기업들의 시장 지위는 더욱더 튼튼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발전용 터빈 장비와 같은 경우엔 국내 경쟁 업체들 이외에도 미국의 공장을 가진 기업들이 없어 바이 아메리칸 정책이 실시된 이후에도 수출이 가능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기업들 중 일부는 바이든 행정부의 이번 정책을 지켜보다가 미국 내 공장 건설을 추진할지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입니다. 한국 기업이 미국에 진출하면 얻게 되는 이점이 있습니다. 먼저 이번 인프라 사업에 오지통신망을 비롯한 광대역 통신망도 수십조 원으로 포함되어 있는데 미국의 오지 통신 장비는 사실상 삼성전자가 대부분을 공급하고 있을 정도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8년을 기준으로 미국 내 통신 장비 점유율은 중국이 50%로 1위였지만 국가안보와 직결된 통신 장비 사업을 중국에 맡길 수 없다는 미국의 정책으로 대거 한국산으로 수요가 옮겨오고 있습니다. 2022년엔 미국 내 중국산 통신 장비 점유율이 10%대 수준으로 낮아지며 낮아진 만큼의 점유율을 전부 한국의 삼성이 가져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 미국 자체 통신 장비를 생산하는 기업이 없어 미국 당국은 이번 바이 아메리카 정책에 광대역 통신 장비 사업도 포함시키고 있지만 해당 장비를 공급할 자국 기업이 없는 상황입니다. 결과적으로 국가안보와 관련된 통신 장비에 중국산 제품을 도입할 수는 없기 때문에 한국산 장비의 점유율이 갈수록 더 높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미국은 이번 정책으로 자국 내 경제를 활성화하고 미국의 국가 경쟁력을 높이려는 목적이지만 사실 진정한 목적은 바이든 행정부가 차기 대선 승리를 목적으로 공격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의견이 대다수입니다. 글로벌 시대에 이러한 정책은 오히려 자국 기업들에게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는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자국산 제품과 기술력을 밑바탕으로 한 경쟁력이 있다면 굳이 수입해 사용할 이유가 없지만 경쟁력 없는 분야에서까지 국산화를 고집하다가 큰 낭패를 본 기업과 국가들이 한두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얼마 전 일본의 미쓰비시가 제트 여객기 시장에 진출하려는 목적으로 11조 원의 연구개발 비용과 15년 이상의 연구개발 기간을 들였지만 결국 단 한 건의 수출과 판매를 이뤄내지 못하고 시장에서 철수한 사례는 너무나도 유명합니다. 세계 제트 여객기 시장을 양분하는 보잉과 에어버스도 한국항공우주산업 KAI에게 여객기 관련 주날개와 꼬리날개, 동체와 랜딩기어, 시스템 등 다양한 부품을 생산 맡기고 있는 만큼 경쟁력 있는 기술의 적절한 도입은 국가 경쟁력을 한 단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미국이 반도체 장비의 중국 수출 규제 품목을 17개에서 2배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알려지며 중국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해외 매체들은 미국 정부가 미국 기업들의 이런 계획을 브리핑했고 이르면 다음 달 새로운 수출 통제를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미국이 새로 추진하는 수출 통제는 반도체 강국인 네덜란드나 일본 정부와 조율할 계획인데 두 나라가 수출 통제에 동참하면 장비 수가 2배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미국에는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와 KLA, 램리, 서치 같은 세계의 주요 반도체 장비 생산 기업이 있는데 일본의 도쿄 일렉트론이나 네덜란드의 아음 장비가 없으면 첨단 반도체 생산이 불가능합니다. 미국 정부는 이미 지난해 10월 첨단 반도체 생산 장비 중국 수출을 사실상 금지하는 규정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해외 매체들은 반도체 장비 기업들이 이미 중국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미국이 수출 통제를 더 강화하면 더욱 난관에 부닥칠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습니다.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가 좀 더 엄격해질 경우 삼성전자와 스카이닉스 같은 한국 반도체 업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그 결과가 주목됩니다. 미국 정부가 지난주 미국 업체들이 중국 반도체 기업들의 첨단 반도체 제조 장비를 팔려면 상무부의 사전 허가를 얻도록 하는 내용이 수출 통제 조처를 내렸습니다. 중국에 진출한 다국적 기업에 대한 수출은 건별로 심사를 받게 됐습니다. 이런 조처로 중국에 생산 공장을 두고 있는 삼성전자 스카이닉스에 중국 내 투자가 막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데 미국 정부가 우리 기업들에 대한 조처를 1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언뜻 배려한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러나 실상은 달라진 게 없고 불확실성만 더 컸습니다. 미국 상무부가 발표한 대중국 반도체 수출 제한 조처는 DRAM의 경우 18나노 공정 낸드 플래시의 경우 128단을 기준으로 이보다 앞선 공정을 위한 장비를 중국에 수출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한국 기업의 경우 건별로 심사해 허가를 받으면 중국 공장에 첨단 장비를 들여올 수 있지만 심사에 시간이 걸리고 심사 과정에서 영업비밀, 유출 우려를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걱정이 컸는데 1년간은 미국 정부의 허가를 신청하지 않고 장비를 반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미국 정부의 유예 조처는 미국 장비 판매 업체들의 사업 기회를 열어두려는 조처로 보입니다. 이로써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는 1년간 별 제약 없이 현지 생산 라인 고도화를 추진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나 투자 결정은 중장기적 사업 전망을 갖고 해야 하는데요. 1년 뒤 어떻게 될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라 실제 고도화 투자를 단행하기는 매우 어려운 형편으로 유예가 의미 있으려면 기간을 크게 늘려줘야 하는데요. 미국의 이번 대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 제한은 첨단 반도체 칩 제조에 필요한 장비 수출을 제한함으로써 중국의 기술 굴기를 저지하고 미국의 확실한 기술적 우위를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과거 트럼프 행정부 때의 조처에 비해 훨씬 강력한 것으로 향후 완화할 가능성은 희박해 보입니다. 중장기적인 대응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이유인데요. 미국 정부의 움직임을 파악해 신속 대응하는 체제를 갖춰야 합니다. 부당한 조처가 있다면 유럽, 일본 등 유사한 이해관계를 가진 국가들과 공조해 대처해야 합니다. 국내외 생산 거점별 전략 재설정은 피할 수 없는 것이 되어가고 있는데요. 미국 주도의 반도체 공급망 재편이 우리에게 불리한 결과로 이어지지 않게 정부와 업계가 머리를 맞대고 필요한 협력을 다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일본과 네덜란드가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 방침에 합류하기로 결정. 미콘 도쿄 일렉트로닉스, 아즘 네덜란드에서 생산되는 첨단 반도체 장비의 중국 유입이 차단될 전망입니다. 또 이번 결정으로 중국의 반도체 공장을 둔 삼성전자, 스카이닉스 등 한국 반도체 관련 업체들의 동참을 요구하는 미국의 압박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해외 매체는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 일본, 네덜란드 3국이 전날 워싱턴시에서 열린 제이트 설리번 미 국가안보보좌관 주재 고위급 협상에서 일본과 네덜란드가 미국의 대중수출 통제 방침에 합류하기로 합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다만 3국의 협상 타결 공식 발표는 아직 없는 상황인데요. 물밑에서 얼마나 중국 압박 협의를 진행 중인지 알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존 커비 미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전략소통 조정관은 적당한 시점에 보도 자료를 배포할 것이라며 네덜란드와 일본의 대화 참여에 감사하다고 말했다며 미온게이자의 신문에 따르면 미시무라 야스 일본 경제산업상은 기자들에게 반도체 수출 관리는 국제적인 협조 하에 엄격히 실시하고 있다. 각국의 규제 동향을 바탕으로 적절히 대응하겠다면서도 이번 협상에 대해선 외교적 문제를 이유로 답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욕타임스는 3국이 사안의 민감성 때문에 협상 결과를 공개적으로 발표하지 않았다고 전했는데요.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대중 반도체 수출 통제 방침을 발표한 뒤 규제 효과 극대화를 위해 글로벌 5대 첨단 반도체 장비 수출업체를 보유한 일본과 네덜란드에도 동참을 촉구했었습니다. 미케이는 두 나라 업체 제품에는 미국 기술에 의지하지 않는 것들이 있어 규제에 동참하지 않으면 통제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이 최첨단 반도체를 군사적 이용하는 것을 막고자 미국 기업이 18나노미터 이하 DRAM 128단 이상, 낸드 플래시 14나노미터 이하 로직 칩을 생산하는 중국 기업의 반도체 장비를 수출하는 것을 사실상 금지하는 내용의 수출 통제 조치를 도입했는데요. 미국의 요구에 일본은 이전부터 협조 의사를 밝혀왔고 네덜란드는 중립적 태도를 보여왔었습니다. 하지만 계속된 미국의 압박에 결국 대중 반도체 규제 행렬에 동참했다는 분석으로 네덜란드는 이미 낮은 장비 중 최첨단인 극자외선 노광 장비 대중 수출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번 합의로 수출 통제 범위를 일부 심자외선 노광 장비까지 확대할 것이라고 블룸버그는 전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자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한 내부 검토와 미국과의 조정 등을 거쳐 구체적인 규제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니케이는 전했습니다. 일본 반도체 제조장치협회에 따르면 일본의 반도체 제조장치 해외 판매액은 전년 대비 51% 증가한 2조 9,705억엔 28조 2,491억 원으로 이 가운데 대중 수출액은 전체의 33%인 9,924억 엔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3국의 수출 통제 공조가 현실화하면 중국의 보복 조치도 뒤따를 것으로 보여 반도체 시장의 미중 기술 패권 경쟁 파장이 예상됩니다. 중국은 미국의 통제 조치가 글로벌 공급망이 안정성을 위협하고 세계 경제에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며 세계무역기구에 미국을 제소한 상태입니다. 미국이 본토의 칩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기술 수출 통제의 범위를 확대한 후 중국의 야심찬 반도체 자급자족 드라이브가 더 큰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미국 상무부 산하 기관인 산업안보국은 중국이 고급 컴퓨팅 칩을 확보하고 슈퍼컴퓨터를 개발 및 유지하며 대량 살상 무기를 포함하는 군사적 첨단 반도체를 제조하는 능력을 제한하는 조치를 확대했습니다. 대만 경제연구소의 수석 반도체 연구원인 아디사류는 포이전이 형성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강화된 미국 기술 수출 제한은 슈퍼컴퓨팅, 인공지능 및 반도체 제조 분야에서 중국의 능력을 공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 미국은 반도체 제조 장비 및 관련 품목을 개발하거나 생산하는 때 사용되는 품목을 수출하는데 새로운 면허 요건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미국의 기술 수출 규제로 중국의 반도체 자금률은 더 나빠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최신 규제의 영향은 중국 반도체 산업 전반에 더 큰 충격을 줄 가능성이 있어 중국의 하이테크 자급자족 프로그램에 엄중한 도전을 제공할 것이라는 것인데요. 중국의 주요 칩 제조사들의 주가는 이 때문에 일제히 폭락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제 분석가는 미국과 중국의 화해 가능성이 없다고 짚었습니다. 중국 반도체 산업에 전례 없는 도전이 닥칠 것이라고 지적했는데요. 미국이 주도해 일본과 네덜란드가 참여하는 대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 방침과 관련 반도체 강국인 한국을 동참시켜야 할 필요성이 미국 내에서 제기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러한 미국 내 흐름은 최근 바이든 미 행정부가 반도체 지원법을 통해 중국과의 디커플링을 전방위적으로 압박 한국 기업들의 셈법이 더욱 복잡해지는 와중에 나타난 것이어서 더욱 주목되는데요.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는 최근 미국, 네덜란드, 일본의 반도체 수출 규제 합의 실마리를 주제로 펴낸 보고서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반도체 글로벌 가치 사슬이 깨지는 것을 막으려면 독일과 한국이 수출 통제에 합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가능하다면 유럽연합 전체가 동참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대중 반도체 수출 통제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외연 확장이 중요하다고 언급하면서 그 핵심 대상으로 한국과 독일 두 나라를 콕 집어 언급한 것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먼저 독일에 대해 반도체 제조 장비를 구성하는 핵심 부품 생산의 선도 국가라고 칭했습니다. 또한 한국도 칩 제조에 있어 선두주자라며 규모는 작지만 정교한 제조 장비 생산국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앞서 수출 통제 동참을 결정한 네덜란드 및 일본에 대해 반도체 대량 생산에 필요한 극자외선 노광 장비와 브로아르곤 액침 스캐너를 독점적으로 제공하는 국가라고 짚었습니다. 반도체 생산 설비 관련 핵심 기술을 보유한 이들 국가가 중국으로 향하는 관문을 억제로써 대중국 수출 통제를 더욱 효과적으로 만들 것이라는 판단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현재 중국 내 생산 설비로는 기술적으로 노후화한 공정 노드에서 반도체를 생산할 수밖에 없다며 액침 브로아르곤 장비 수출을 제한하는 것이 바로 인공지능과 반도체의 미래 기술에 대한 중국의 접근을 차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보다 진보한 반도체 생산 능력을 중국 이외의 국가로 향하도록 해야 한다며 미국과 일본, 유럽, 한국, 대만 등 반도체 생산 부문 투자에 대한 정부 지원을 대폭 늘리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책과 외교적 요인들이 맞아떨어진다면 미국과 동맹국의 반도체 장비 생산업체들이 작년 10월 발표된 대중 수출 규제에 따른 매출 감소를 겪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언급했는데요. 이는 많은 반도체 업체들이 결국 중국을 떠나 한인국과 일본 등으로 떠나게 됨에 따라 중국 압박은 더욱 가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이었습니다. 결국 관련 시장 타격을 최소화하면서 대중 수출 통제가 빠르게 자리 잡도록 하기 위해 한국 등 반도체 기술 수준이 높은 미국 동맹국들 사이 가치 사채를 신속히 확장 재편해야 한다는 구상으로 풀이되는데요. 반도체 전문가들은
미국은 네덜란드입니다. 일본과의 3자 협정으로 수년간의 시간을 벌었다며 미 행정부를 향해 주요 동맹국들의 투자 조정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수출 통제 정책을 가다듬어야 한다고 짚었습니다. 미국의 대중국 수출 통제가 반도체 글로벌 공급망을 재구성하면서 한국이 내년 첨단 칩 제조 장비 지출에서 중국을 추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예상하기도 했습니다. 국제 반도체 장비 재료협회는 한국의 내년 반도체 장비 지출이 올해보다 41.5% 급증한 210억 달러, 약 27조 2,500억 원에 달하지만 중국은 166억 달러로 2% 증가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런 변화는 미국의 규제로 인해 중국이 반도체 제조에 있어서 중요한 장비들을 확보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상황을 반영합니다. 일본과 네덜란드 정부가 미국의 대중 수출 통제에 동참하면서 네덜란드 아즘과 일본 도쿄 일렉트론 등이 첨단 반도체 장비를 확보하기가 힘들어졌다고 블룸버그는 전했습니다. 어프리드 머티어리얼스와 랩리서치 등 미국 반도체 장비 업체도 대중국 수출 규제로 올해 수십억 달러의 매출 손실을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자국 제조업 부활을 위해 동맹들까지 소외시키는 제로섬 방식의 산업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는 성공하지 못할 것이며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반도체 지원법 등이 차별 논란을 바로잡는 것이 시급하다는 미 전문가의 지적 또한 등장했는데요. 싱크탱크인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애덤 포든 소장은 외교 전문지 포린폴리시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의 미국으로의 제조업 이전 정책에 대해 중국은 직접적으로 다른 나라들로부터는 좀 더 정중하게 생산을 빼앗으려는 나머지 세계를 희생시키는 제로섬 접근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무역 기술 현실을 간과한 채 공급망 회복력 미국 노동자 소득 증대 중국의 공세 방어 등의 목표를 추구하는 것은 미국의 경제 안보와 국가 안보의 득보다 실이 더 많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